네, 123회 KPC 모의고사 총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PC에서 기본반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성 기술사입니다. 네, 123회 모의고사 출제 방향 먼저 보겠습니다. 1교시는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135회도 1교시에 인공지능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컨셉으로 좀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들어본 것 같지만 쉽게 접근할 수 어려운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고요. 2교시, 3교시, 4교시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 뭐 공공이나 보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AX, DX, 성능 테스트, 일정 관리처럼 익숙한 문제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 DB, 인공지능, 이날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좀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1교시에서 같이 볼 문제를 일단 빠르게 보겠습니다. 1번에는 지식 코드프, 2번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한 바이브 코딩, 3번에 비가성 워터마크, 그 다음에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 생소한 것만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EDA, CDA 같은 것들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패스하고 CMMI 3.0 버전이 바뀌었죠. 모바일 신분증 요 정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선택 문제, 응용 선택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선별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 감리 같은 것들은 이제 충분히 나올 만한 주제니까 챙겨두시는 것들이 좋고 PQC 표준 세 가지 이런 것들도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허프만 코딩 같은 경우는 출제가 안 된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가볍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식 컷오프 문제점과 해결 방안. 지식 컷오프란 것들은 뭔가요? LMM이 학습한 데이터의 마지막 업데이트 시점의 의미. 그러니까 초창기에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22년 10월 달에 요때 이제 챗GPT가 나왔기 때문에 학습한 정보도 그 정도 기준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업데이트 시점, 요거를 이제 지식 컷오프라 부릅니다. 컷오프 시점 이후에 정보는 모델이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질문들이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게 여기 그림에 보이는 레그 같은 것들이 대안으로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해결 방안은 재학습을 한다거나 뭐 증분학습, 그러니까 22년 10월까지 학습한 것들 빼고 그 뒤에 최신 정보들을 다시 학습한다거나 레그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업데이트 한다거나 MCP 같은 프로토콜들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제도 MCP가 됐던 지식 코드프가 됐던 묶어서 충분히 나올 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바이브 코딩, 비개발자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별도 훈련이나 학습 없이 대규모 언어 모델의 자연어 기반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AI 기반의 프로그래밍 기법. 그래서 일단은 1번이 뭔가요?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방향 정의를 합니다. 이제 높은 수준, 하이레벨 수준에서 프롬프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코드, 초기 코드를 만들고, 디버깅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제품이 기대에 부합해서 보장하는 요 1번부터 4단계를 계속 반복하면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LMM한테 챗GPT나 아니면 생성 AI 계속 재차 질문을 하면서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을 뽑아내는 그런 코딩 기법을 바이브 코딩이라 부르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3단락에는 그런 것들이 넣으면 좋겠죠. 어떤 개발자들은 바이브 코딩 덕분에 내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나의 일자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 바이브 코딩 같은 걸로 코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간단한 어플리케이션들은 만들어지겠지만 실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사용을 아직 못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로 코드를 만들어 집어넣으면은 유지보수나 리팩토링 할 일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나의 할 일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어떤 외국 개발자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네, 비가시성 워터마크. 비가시성 워터마크는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형태로 콘텐츠에 삽입되며 이미지나 비디오에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특정 정보를 저장합니다. 생성 AI가 많은 것들을 만들죠. 얼마 전에는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 지브리로 이제 프로필을 바꾸는 것들이 굉장히 밈처럼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다 저작권 같은 것들을 침해를 한단 말이죠. 그럼 원제작자는 어떻게 할까요? 원제작자는 자기의 그 생성 AI 결과물, 그러니까 이 결과물에 뭔가 내 거를 학습했다, 아니면 내 풍을 학습했다는 것들을 남겨놓고 싶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워터마크를 쓰게 되면은 눈에 너무 띄고 이 데이터, 이 사진이나 이미지의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가시성 워터마크 기술이 또 생성 AI가 부각이 되면서 많이 또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고주파 등의 형태로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삽입해서 이게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특정 도구 같은 것들을 보면은 검출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비가시성 워터마크의 특징이죠. 네,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 생성 AI 관련해서 같이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성형 AI, 추론형 AI, 생성형 AI의 추론형 AI 비교 문제인데 생성 AI는 뭐 챗GPT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내용들을 적으시면 되는 거고 추론형 AI가 이제 이 COT라고 부르는 생각의 사슬이 있습니다. 기존의 생성형 AI는 이런 논리적 논리 수리 이런 모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챗GPT 초기 버전한테 이런 거죠. 3.9와 3.11 중에서 뭐가 더 큰 숫자냐고 물어보면은 얘가 3.1이 더 큰 숫자로 대답을 합니다.
이게 간단한 걸 왜 못 풀까 하지만 얘는 수리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한테 천천히 생각해 달라거나 아니면은 새로 나오는 이런 O 모델들, O3 모델들 요게 이제 수리 추론 모델들이란 말이죠. 이런 모델들 쓰면은 얘가 정확히 이걸 계산해 줍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COT 이 생각의 사슬 그 모델이 들어간 게 이 추론형 AI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모델이 많이 또 추가되고 있으니까 해당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츠버거 이요인 이론, 네, 직무 만족과 불만족이 동일한 요인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각각 다른 요인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여 요인을 구분하여 제시한 이론들. 그러니까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으로 나눕니다. 위생 요인은 급여, 근무 환경, 인간관계 이런 것들. 동기 요인은 성취, 인정, 직무 자체, 자긍심 이런 것들인데 만족과 불만족의 작동 방식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을 설명한 것들이 요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IT 경영 문제는 생뚱맞게 하나씩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정의만 알고 있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것도 정의만 정리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CMM의 3.0 모델, CMM의 자체가 뭔가요? 이 조직의 프로세스 성숙도를 보는 게 CMM의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1.0이 있었고 1.4, 2.0 이렇게 가다가 3.0 모델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 2.0은 24년도 6월 달에 이제 심사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ITIL 버전 4.0도 그렇고 이제 PMP 칠판도 그렇고 여기는 CMMI 이제 3.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뭔가 에자일, 데브옵스, 그다음에 데브 시큐리티 옵스 이런 개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성숙도 모델이나 이제 프로세스를 측정한 이런 모델들이 신기술들 새로운 개발 방법들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CMMA 3.0도 같이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별로 이제 카테고리는 어떤 것들이 추가되고 뭐 매니징 데이터가 추가가 되고 이런 정보가 추가됐다는 것들은 해설지를 참고하시면 되고 이 ITIL, PMP 이런 거에 대한 변화의 흐름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프로젝트나 아니면 ITSM을 관리하는 이런 방법론들도 신기술이나 개발 방법론에 맞춰 변화가 되고 있고 이런 CMMA 같은 것들도 같이 바뀌고 있다고 그런 연장선상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바일 신분증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운전면허증이 모바일로 들어온 거죠. 굳이 카드로 플라스틱 카드로 만들 이유가 이제는 없는 시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술 자체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쓰죠. DID라는 이제 분산 신원 확인, 그 다음에 여기 블록체인 기술들, PK에 있는 이제 공개키, 개인키, CA 나오고 발행하는 그런 것들, 파이도, NFC, QR코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정책적인 문제들 같지만 이런 기술 키워드를 같이 포함하게 되면은 고득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설지에 있는 구성도랑 기술 키워드를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2교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중 제로클릭 콘텐츠, 그 다음에 제로클릭 콘텐츠의 장단점 최적화, 이런 것들 일단 볼 거고요. SDV, 요 이제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차도 많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완성차 업체에서도 자동차를 소프트웨어로 재정의를 하겠다, 이런 컨셉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GS 인증, CC 인증 이런 것들은 암기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스킵하고요.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가이드, 요거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선택 문제에서는 데이터 민주화랑 타이프 스코팅 같이 볼 거고 이 SD NFV 간간히 나온 주제긴 하죠. 이것도 참고사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데브옵스, SRE, 플랫폼 엔지니어링 이걸 묶어가지고 한번 정리하는 문제인데 응용 문제지만 해설지가 잘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로클릭 콘텐츠, 추천 스니펫, 지식 패널 등 사용자가 별도의 추가 클릭이나 페이지 이동 없이 현재 화면에 즉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콘텐츠. 왜 우리가 이제 웹서핑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은 그 특정 링크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정보 같은 것들이 많이 노출해서 이 정도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링크를 클릭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도 검색의 60%가 클릭 없이 종료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페이지 안에 모든 정보들, 그러니까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들을 다 밀어넣을 수 있도록 어떻게 구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탐색 목적이나 정보 확인 목적으로 검색 결과 상단에 질문에 대해 요약된 답변을 표시한다거나 추가 질문 목록을 표시한다거나 요약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들이 제로클릭 컨텐츠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념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형 가져가면은 고득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가이드,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의 운영 노하우, 권한을 바탕으로 민간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사업들. 유형은 이제 개발형과 구매형이 있습니다. 개발형 안에는 임대형과 수익형이 있는데 이 그림은 임대형과 수익형에 대한 내용들이죠. 이제 보통 이런 사업들을 왜 하나요?
이 대규모 시설 투자, 그다음에 공공의 어떤 자본 투자하는 사업들이 이제 이런 기간 산업들에 들어가게 되지만 돈이 또 무한정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간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어떤 이제 RS 모델 같은 것들 이익을 어떻게 쉐어를 할지, 그다음에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하는 걸 도와줄지 이런 문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가이드가 나오는 문제는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꼭 나올 수가 있는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발형, 구매형 나누고 개발형 안에서 임대형과 수익형이 있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들을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네,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데이터 민주화,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 데이터 활용의 민주화를 부릅니다. 이게 좀 용어가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민주화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겁니다. 데이터를 조직에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보통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해당하는 직군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데이터는 사실은 전 직원이 다 필요해요. IT, BIT 포함해서 다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들,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활용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비기술자들, BIT 직군들이 이런 것들 활용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민주화라는 컨셉을 통해서 이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전 직원들의 다 데이터 과학자화가 되게끔 만드는 것들이 이 데이터 민주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터러시 같은 것들, 리터러시 교육, 거버넌스 체계, 문화, 데이터 중심의 문화 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데이터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들이 되는 것들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메타데이터 카탈로그, AI 기반 데이터 관리 그런 것들. 이게 약간의 그 데이터 패브릭 개념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산지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논리적으로 모아서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이제 플랫폼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 BIT 직군들도 데이터를 쉽게 사용하고 분석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타이프 스쿼팅 공격, 사용자의 URL 오타를 노려 유사 도메인을 등록하고 피싱, 악성 코드 유포, 트래픽 탈취 등을 수행하는 사회공학 기반의 URL 공격 기법. 사이버 스쿼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리버스, 타이프 스쿼팅, 네임제킹,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타이프 스쿼팅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URL을 비슷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구글.com이다. 그럼 이제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분들이 이 비슷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GOGGLE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도메인, 오타가 나서 접근할 법한 사이트를 다 등록을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악성 코드를 넣는 거죠. 그래서 악성 코드를 넣고 다운로드 만들어서 개인정보 아니면 보수로 만드는 이런 공격들입니다. 근데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점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공급망 공격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로 사용함에 있어서 오픈소스 패키지 공격들, 그 다음에 컨테이너, 도커 이미지에 대한 레지스트리 공격들, 재사용 패키지의 레지스트리,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라이브러리나 패키지를 공격해서 이제 공급망 공격적으로 퍼뜨리는 그런 것들도 이 타이프 스쿼팅을 통해서 시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격 기법과 대응 방안 같은 것들 다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응용 문제에서 많이 선택은 안 하셨겠지만 데브옵스 SR이 플랫폼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이 데브옵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옵스 시리즈가 굉장히 오랫동안 등장을 했는데 이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가 SR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인데 이건 약간 운영 관점을 더 좀 부각을 시킨 거죠. 근데 플랫폼 엔지니어링, 얘는 이제 기출이 출제가 되었지만 얘는 같은 어에서 밀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 개발자들, 그러니까 자기 내부에 있는 인하우스 개발 조직과 내부 서비스에 대한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면은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포탈, 그 다음에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내부 개발 플랫폼, 뭐 IDE, 그 다음에 포탈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플랫폼 엔지니어링이죠. 최근에 이런 이제 문화의 끝에 결국에는 이제 AI랑 데브옵스 같이 AI 옵스, 뭐 ML 옵스, 여러 가지 옵스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들을 좀 관계를 잘 엮어서 준비를 하시면은 옵스 시리즈의 최신 문제들을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관계를 잘 엮어놨으니까 가져가시고요. 3교시 문제는 1번, 2번, 네, 이렇게 두 개 볼 거고, 그 다음에 선택 문제에서는 이제 가브테크, 그 다음에 8번은 이제 다루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네 가지 기본 원칙과 6가지 실행 방식, 뭐 4원칙과 6실행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런 것들은 출제 자리도 내기 좋은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해설지를 참고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AX와 DX 비교, AX 기반 기술 도입 전략인데 이 DX랑 AX랑 좀 이제 두루뭉실합니다. 그러니까 DX는 디지털을 기반해서 역량을 확보, 전체 어떤 비즈니스나 시스템들을 디지털화 시키는 것들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 RPA 통한 자동화들, 그걸로 업무 효율성 증대인데 이게 이제 DX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인공지능만 부각되다 보니까 AX라는 개념으로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닥에다 인공지능이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생성 AI 플랫폼, 뭐 레그나 아니면 LLMOS 이런 것들도 있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EDW나 ETL 같은 이제 DW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 같은 것들도 눈에 띄고 GPU를 활용하는 대규모의 인공지능 플랫폼들, 그다음에 프로세싱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이제 GPU, 애저 서비스 이런 것들도 같이 깔고 갑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이미 여기 표에 있는 내용들이 좀 깔리고 가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한 초개인화, 자동화, 그다음에 이제 특화 솔루션들 이런 것들이 이제 AX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AI 기술의 도입이 아니라 기업 전체 조직, 문화, 전략의 AI를 이제 통합해서 혁신을 이루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정리는 확실히 이제 인조기프 같은 것들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조직 기술 프로세스 관점에서 어떻게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는 거고 도입 전략으로 이제 IT 경영에 있는 여러 가지 전략 도출 기법들 있잖아요. 뭐 NEC도 있고 그다음에 뭐 파이포스도 있고 7S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작성을 하셔도 괜찮은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LLM을 토대로 피지컬 AI 개발 및 연구. 이제 LLM은 너무나 익숙한 주제일 거고 LLA는 뭔가요? A는 액션입니다. 액션. 기존의 대규모 언어 모델 LM을 확장해서 인간의 지시를 행동으로 변환해서 작업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AI 모델인데 LM은 뭔가요? 대화형 모델이란 말이죠. 거대 언어 모델들. 사용자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LM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답변을 만들고 나면은 이 답변에서 어떤 행위까지 이루어지는 액션 쪽으로 가게 되는데 요게 이제 그 LLM 같은 경우는 대화 상대, LAM은 이제 브레인, 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화도 되고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뇌도 있으니까 그거를 적용하는 곳이 피지컬 AI가 됩니다. 얘는 로봇이죠, 로봇. 로봇의 뇌는 누가 담당할 거예요? 이거를 LAM이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봤을 때 LMM으로 가서 그 다음에 LMM, 멀티모델 쪽으로 갔다가 LAM으로 가는데 이 LAM이 결국 이 피지컬 AI, 로봇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을 하나 정리를 해 두시면은 이런 문제들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브테크 개념 유형 활용 기술입니다. 공공 서비스 개선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공 데이터, 민간의 ICT 기술 활용해서 혁신적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적 접근 방식인데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의료, 교통, 교육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도시 문제, 기후 문제, 사회 문제 같은 것들에 ICT 기술을 활용 플러스 이 공공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 오픈 AI, data.go.kr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다는 것들인데 예전에 CB 캐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비슷했어요. ICT 기술로 이제 일반 시민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것들인데 거의 컨셉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설지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정리를 잘 하셨죠? 요걸 가지고 가브테크 이 문제를 접근을 하시면은 이것도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CB 캐킹과 비슷한 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4교시 MOE 모델의 개념 장점, 지식 중류, 요 이제 딥시크 관련된 문제인데 요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 추출, 뭐 편향 이런 문제는 여러 번 나왔으니까 생략. 그 다음에 리팩토링도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해설지를 참고. 리팩토링 같은 것들도 간간히 나오는 주제니까 이거 해설지로 잘 정리된 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이제 DBPK, 이제 분산 환경에서 오토 인크리먼트 이런 것들은 MSA랑 전통적인 DB 문제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문제니까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네, 같이 볼 것들은 AI 에이전트나 오케스트레이션, 그 다음에 에이지 테크, 예방 통제, 탐지 통제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8번에 있는 이 서브네팅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다 가져가는 문제죠. 네, MOE 모델과 지식중을 보겠습니다. MOE 모델은 뭐냐면 선택적 연산을 통해 대규모의 모델의 학습, 추론 비용을 절감하는 구조인데 딥시크가 화두가 됐던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챗GPT 같은 이제 GPT 모델, 뭐 이런 모델들에 비해서 학습 비용이나 아니면 인프라 사용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간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해졌단 말이죠. 어떻게 적게 이 적은 학습 비용을 가지고 그만큼의 엔진을 만들었나 봤더니 이 두 개의 개념들을 적당히 사용했다는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된 거죠. MOE 모델 같은 경우 보면은 하나의 모델이 아닌 여러 개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두고 입력에 따라 그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활성화해서 학습 및 추론을 수행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학습시킨게 아니라 선택한 것도 여러 개의 전문가를 둔 다음에 요 라우터가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면은 얘만 활성화시켜서 얘를 강화하는 모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챗GPT 같은 경우는 모두를 다 학습을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딱 던졌을 때 얘가 뭐든지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인데 얘는 이 라우팅이 된 부분만 강화를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학습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비용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중류는 뭔가요? 크고 성능이 우수한 모델, 티처 모델이
학습한 지식을 잡고 연산이 효율적인 모델, 스튜던트 모델에 전이되는 과정들. 그러니까 마치 선생님이 자기의 지식을 응축해서 학생한테 넘겨주는 것처럼 큰 모델에서 만들어놨던 그런 이제 지식 같은 것들을 작은 모델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모델은 이제 예를 들어 SLM입니다. 이런 모델들은 적은 리소스로 동작할 수 있는데 지식은 굉장히 선생님의 지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학습했던 어떤 이제 데이터 품질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법을 이용한 게 딥시크라 보시면 됩니다. 딥시크는 이제 보안 이슈 때문에 살짝 좀 꺾인 상태이긴 한데 오픈소스도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충분히 이런 이제 주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문제죠. AI 에이전트 AI 오케스트레이션 이제 같은 2022에 보면 에이전틱 AI가 있고 이 에이전틱 AI가 AI 에이전트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AI 오케스트레이션은 뭘까요? 단일 AI 모델 한계를 넘어서 여러 AI 모델 시스템을 통합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복잡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조율하는 기술들. 그러니까 마치 도커랑 K8s의 관계처럼 도커가 많아지면은 날도커를 쓰기 어려우니까 쿠버네티스라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등장을 하는 것들인데 인공지능 기능들, 여러 모델들, LMM들, 벡터딥 이런 것들 개념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케스트레이터 레이어 보시면은 모델, 데이터, 컨텍스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AI 모델 에이전트, 파이프라인들,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들 이런 것들을 잘 오케스트레이션해서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레이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주제니까 DS랑 인공지능이 약간 합쳐진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에이지테크 2025 CES에 좀 중요하게 등장을 했어요. 이 에이지테크라는 것들은 고령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니까 이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자 돌봄들 그 다음에 이런 헬스케어들, 웨어러블, 노인성 질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잠깐 등장했던 피지컬 AI 또 여기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로봇이 이 돌봄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근육 피로도, 노화 패턴 분석 이런 식으로 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이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것도 사회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해결하는 기술이 에이지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고요. 네, 마지막 문제. 정보보안에서 예방통제, 탐지통제, 저지통제, 교조통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긴 하고 작년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정보보안을 시점으로 볼 때, 그러니까 사전, 발생, 사후, 시점으로 봤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 그래서 예방이냐, 탐지냐, 저지냐, 통제냐 이런 것들을 뭐 IDS, IPS로 어떻게 관리를 할게요. 뭐 방화벽을 쓰겠습니다. 아니면 CCTV를 쓸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네 가지 통제에 연계될 때 강력한 보안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개념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해설지에 보시면 각각의 통제별로 세부 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암호화라든가 아니면 장비라든가 프로토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정보보안에서 이 네 가지의 통제가 어느 시점에서 동작을 하는지 그 다음에 실시간인지 사전인지 사후인지 이런 것들을 잘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25년도에 첫 모의고사이면서 136회를 대비하는 바로 직전 모의고사죠. 135회 때 고배를 마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답안지를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많은 이제 원인 분석했을 텐데 그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답안지를 3명이 채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합격할 수 있는 답안지는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는 답안지는 뭐냐면 일단은 전체 문제를 다 써야 되는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 다음에 화이트가 많거나 두 줄 긋기, 찍찍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가 된단 말이죠. 글씨가 무너지지 않게 작성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첫 문제랑 마지막 문제의 품질이 좀 더 균일하게끔 가는 것들 중요하죠. 실수가 보이지 않게 작성하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내 답안지의 감점을 최대한 막아야 되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두 번 실수라면 이게 후광효과라는 것들이 생겨갖고 내가 멀쩡히 쓴 다른 문제들의 감점도 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격할 수 있는 답안지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들은 최대한 실수가 없는 답안지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차별화. 남들 쓰는 내용 다 쓰고 하나 더 쓰는 것이 1차 차별화. 뭐 개요나 결론 단락 같은 것들, 1사단락, 3단락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문제에 맞는 그룹핑, 3단표 설명에 최대한 많은 키워드 같은 것도 노출하는 것이 2차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1차 차별화가 안 되는지, 2차 차별화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 136회를 보시면은 통계를 보면 중간 시험, 5월달 시험은 항상 겨울이나 여름에 비해서 합격 인원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뽑아줄 거니까 나도 좀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얘기 계속 듣다 보면 개선이 안 되거든요. 멘토님들이 이거 고쳐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귀를 닫고 안 고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치기 어려운 것들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고쳐야지 붙을 수 있습니다. 그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요거
합격할 수 있는 답안지처럼 안 보이게끔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답안지에 보면 의미 없는 밑줄, 박스, 그러니까 키워드도 아닌데 밑줄이나 박스를 이제 남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채점자가 뭘 집중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점자가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딱 그 부분에만 포인트나 표시를 하시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짤을 찾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136회는 바로 내가 정보관리 기술사가 된다는 그런 의미, 그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응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 5월달 시험은 정보관리 기술사만 보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에 내가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꼭 합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00분 동안 시험 치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5월달 시험에도 다들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긴 총평을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